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8만 명을 넘어 넉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지만 방역당국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8월 첫째 주 인구 대비 확진자가 다른 나라보다 높지만 우려할 상황은 아니며 사망률은 낮아 방역 전략에 맞게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급 환자 대응을 위해서 코로나19 지정병상을 운영하는 수도권 3개 병원의 6개 병상을 오는 20일부터 주말 당직 병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주말 당직 병상은 고위험 산모와 영유아, 중증 기저질 환자 등 신속한 병상 배정이 필요한 확진자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심근염, 심낭염에 이어 과다출혈, 월경 등 이상자궁 출혈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가 인정되는 환자는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해 6월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온열 환자가 10년 전보다 11.5배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처음으로 6월에 열대야가 발생하고 전국 최저기온도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미 나사 등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우주망원경 스피어X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핵심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스피어X는 이번에 개발된 성능 시험 장비를 통해 극저온 진공 상태에서의 검증을 거쳐 2025년 4월 우주로 발사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한국의 인구당 사망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8월 첫째 주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가 14,000여 명으로 일본과 미국 등보다 높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100만 명당 사망자가 미국과 싱가포르, 일본에 비해 낮아 방역 목표로 삼은 치명률과 위중증 진행률을 줄이는 전략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정 위원장은 확진자 수가 비슷하다면 가장 낮은 사망률과 위중증률을 유지하는 것이 민간자문위원회의 권고이자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위급 환자 대응을 위해 수도권에 주말 당직 중증 병상을 운영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지정병상을 운영하는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등 18곳 가운데 3개 병원의 6개 병상을 주말 당직 병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주말 당직 병상은 고위험 산모와 영유아, 중증 기저질환자 등 신속한 병상 배정에 필요한 확진자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운영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6주 동안이며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의료계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신속한 진료를 위한 주말 당직병원 운영에도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이상 자궁 출혈이 포함돼 지원 대상 질환으로 추가됐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이상 자궁 출혈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질환에 추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가 인정되는 환자는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무 기록 등 개인 서류를 챙겨 관할 보건소로 보상 신청을 하면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앞서 보상위원회는 지난 3월과 5월에 심근염, 심낭염에 대해 백신 인과성을 인정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접어든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던 이동량이 4주 만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통계청의 휴대전화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주 전국 이동량은 2억 5,606만 건으로 전주 대비 4.7% 줄었습니다. 수도권은 1억 2,530만 건으로 전주보다 3.4%, 비수도권은 1억 3,076만 건으로 전주보다 5.8%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전국 이동량은 0.9% 줄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올 6월 하루 평균 온열 환자가 10년 전보다 11.5배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처음으로 6월에 열대야 현상이 발생하고 전국 최저기온도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폭염이 빨리 찾아오고 강도도 높아져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온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더위 쉼터 보급 등 단편적인 대책 외에 주택 단열 개선과 노동 환경 개선, 전력 예비율과 공급 안전성 확보 등 적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며칠째 계속 내린 비로 이미 심각한 피해를 본 충남에 또다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군인들까지 나서서 피해 수습을 돕고 있는데 연이은 비로 복구가 늦어져 주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폭우에 토사가 덮친 양계 농가입니다. 흙과 풀, 나무 조각 등이 배수로를 틀어막았고 난방유가 담겨있던 커다란 장비도 쓰러졌습니다. 양계장이 다 이 아래 물 남고 치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저 위에 또 많이 사태가 나가지고 고랑만 이게 다 메꿔졌어요. 중장비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 사람이 손수 다 치워야 해서 군인들이 대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양계장 밑에 있는 배수로가 막혀서 장비가 투입하지 못하는 작업을 저희 군인들이 배수로 작업을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어난 물에 휩쓸린 도로도 파손된 모습 그대로입니다. 쏟아진 비에 집안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위에 있던 도로까지 위험하게 뜯겨나갔습니다. 산사태가 나면서 집을 덮친 곳입니다. 밀려든 진흙을 치우느라 쉴 틈도 없는 피해 주민은 이틀 만에 또 쏟아진 비가 야속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비가 안 왔으면 오늘 이 마당에 있는 흙을 다 치울 수 있는데 어제 저녁에 또 비가 와가지고 이 흙을 다 치우지 못하고 한 3일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충남 논산에 1시간 70mm 가까운 폭우가 내리는 등 정체 전선은 충청 지역에 다시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대전 하천 하상도로가 한때 통제된 것 외에 추가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이미 폭우에 상처가 났던 지역의 복구 작업은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충청권에 앞서 폭우가 덮친 수도권의 피해도 커 서울에서 접수된 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만 14,000여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큰 데다 비가 계속 오락가락 내리면서 복구 작업이 더디게 진행돼 주민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피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서울 신림동입니다. 복구 작업은 진행되고 있지만 수마가 핥힌 자국은 아직 선명합니다. 바닥엔 물기가 가득해 아직 장판도 다시 깔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골목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냉장고와 밥솥 등 가전제품까지 빗물에 젖어 못쓰게 된 살림살이들이 곳곳을 메우고 있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매트리스와 책장도 방치돼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광복절 휴일 내내 복구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관악구에 쌓인 폐기물만 4,000톤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보니 아무리 치워도 줄지를 않습니다. 침수로 집을 떠났다가 겨우 돌아온 주민들은 집에 밴 냄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처제네 집에서 있다가 어제 그제 이제 돌아왔어요. 오소가 역류해서 이제 집안에 물이 찼으니까 물이 빠지고 나서도 악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더딘 복구에 속이 타들어가는 건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빗물을 빼내는 데만 닷새가 걸렸고 이제 겨우 폐가구를 드러내기 시작했지만 일상까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운영도 힘들었지만은 완전히 홍수가 결정타를 매겼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체념을 해가지고 한 10군데는 아직 짐 정리도 안 하고 물도 뺄 생각도 없고 해가지고 수도권 마을 일부는 여전히 고립 상태입니다. 마을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인 다리가 산산조각이다 주민들은 2km의 비탈길을 걸어 다녀야 하는 상황. 하지만 산사태까지 겹친 근처 마을 피해가 워낙 큰 데다 이제 겨우 다리 주변 잔해를 치운 상태라 복구 작업이 언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최소한 열흘인데 열흘 동안이면은 저희는 지금 거의 20일 가까이 지금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침수 피해 지역에서는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해 군인 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수해 복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폭우 우려에 휴일까지 겹치면서 복구 작업엔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아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시름도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번 폭우는 주택가와 같은 주거시설뿐 아니라 공장 등 각종 시설물에도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경기 성남시에서는 건물 지하 변전 설비가 침수되면서 전기가 끊겨 해당 건물에 입주한 수십 개의 중소공장이 한꺼번에 마비됐는데요. 입주 업체들은 피해액만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자체나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당국의 대처에도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건물 앞 인도에 버려진 옷가지가 통행이 어려울 만큼 쌓여 있습니다. 건물에 물이 들어차면서 제조 중이거나 완성된 의류 생산품들이 한순간에 폐기물이 돼버린 겁니다. 이 건물에는 섬유뿐 아니라 전자 부품이나 냉동 반죽 공장 등 60여 개의 중소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지난 8일 폭우로 지하 변전 설비가 마비되면서 전기가 뚝 끊겨 생산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폭우가 내린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여전히 흙탕물이 차 있고 침수된 변전 시설은 복구까지 최소 2개월이 넘게 걸릴 전망입니다. 폐기된 생산품들도 문제지만 제때 납품하지 못해 생긴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액은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게 입주 업체들의 설명입니다. 업체들은 급하게 임시 변전 시설을 빌려 곧 전기를 쓸 수 있게 됐다면서도 관계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자연재해인데도 지자체 대응이 늦어지다 보니 사비로 직접 배수 작업 등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도 다 기계가 서 있어갖고 다 짜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답답하고 계속 하루하루가 이게 막 그냥 죽어가는데 피해본 직원들이 죽기 살기로 한 거라고요. 죽기 살기로. 그 많은 소사 다 보내면서. 한국전력공사는 임시 변전 시설을 들이는 절차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장비 반입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안전공사에서 승인만 받으면 뭐 해주겠다. 스스로가 알아보고 수전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안 하면 한전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이게 논리였어요. 성남시는 다른 폭우 피해 현장을 챙기다 보니 지원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고 한전 측은 특정 업체와 유착 관계로 비칠 수 있어 임시 변전 시설을 알려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장 전기가 들어와도 생산 기기나 엘리베이터 등 각종 내부 설비는 점검 작업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공장 전체가 정상화하기까지는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 생산 일정을 확정해 다시 계약에 나서야 하는 입주 업체들은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는 농작물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수확철을 앞두고 논밭이 물에 잠기고 토사에 뒤덮이면서 한 해 농사를 모두 망친 곳이 많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뻘밭으로 변한 논, 꼿꼿하게 서 있어야 할 벼는 하나같이 모로 누웠습니다. 나흘간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이 인근 논과 밭으로 넘쳤습니다. 폭우에 흘러내린 토사가 논으로 쏟아지면서 벼는 이렇게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봄부터 벼를 가꾼 농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벼베기를 앞두고 한 해 농사를 망친 현장에 농부는 속이 상합니다. 한 열흘 있다가 벼를 올벼 이거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바로 옆 땅콩밭도 처참합니다. 밭 전체가 진흙에 파묻혀 어디가 밭인지 구분도 안 되는 상황. 몇 뿌리라도 건져보려 아침부터 안간힘을 쓰는 농부.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큰 낭패지. 이건 누가 이럴 줄 알았어. 밤에 그만 일찍이 물을 아주 참 물벼락을 만. 큰일이야 이게. 삽으로 물기를 내도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차는 빗물을 막지 못했습니다. 침수 피해를 본 방울토마토. 겉보기엔 멀쩡해도 자세히 보면 모두 병들었습니다. 이 침수 피해를 입은 토마토 밭입니다. 현재 물은 모두 빠졌지만 이렇게 잎이 타들어가며 서서히 말라 죽고 있습니다. 수확은 시작도 못하고 올해 농사를 접어야 할 판. 지금이라도 다른 작물을 심어야 하는데 병든 토마토 뽑아내는 데 드는 인건비가 걱정입니다. 물에 잠겨서 뿌리가 호흡을 못해갖고 위에 있는 애 다 죽는 겁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지난 8일부터 내린 비로 강원과 경기 지역에서만 축구장 770개, 550헥타르 면적에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목 추석을 한 달 앞둔 수확철 발생한 농작물 피해. 농민 한숨이 깊어지는 만큼 농작물 가격 오름세 역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홍석입니다.
한참 덜. 한국 과학계 최대 컨벤션 행사인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민간 주도형으로 색다르게 펼쳐지는데 방학을 맞은 학생들은 물론 성인들도 보고 듣고 배우고 만지고 체험하며 신비하고 즐거운 과학의 세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지금 과톡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주 핫 이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요즘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배터리,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모든 첨단 산업의 필수 부품이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는 바로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잠깐, 인공지능 반도체가 도대체 뭐냐고요? 인공지능 반도체란 인공지능의 학습, 추론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복잡한 대규모 연산을 높은 성능과 전력 효율로 실행하는 반도체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공지능을 위한 반도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메모리 시장의 2배 규모 이상인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는 3% 점유율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면 시스템 반도체 시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에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요.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2026년까지 총 1조 200억 원을 투입,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한 원천 기술 개발 강화에 나섭니다. 신소자부터 설계 기술, 소프트웨어 강화 등 인공지능 반도체에 필요한 응용 기술들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확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수요를 창출할 계획인데요. 그중 하나가 인공지능 반도체의 대규모 수요처인 데이터 센터를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으로 구축하고 관련 제품,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데이터 센터 장비에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성능과 경쟁력을 검증한 뒤 민간 데이터 센터로 확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 분야에서 사용되는 CCTV에 인공지능 반도체를 사용하는 등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 인력도 양성할 예정인데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그날을 위해 모두 파이팅이에요. 인도의 한 마을. 16년간의 요가 수련에도 영 실력이 늘지 않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나마스테 3분까지 5분까지 아니 누구냐? 꼬리야? 여보세요? 예. 홍보할 게 있다고요? 응?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라고요?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매년 서울 도심을 배경으로 과학기술이 만들어갈 미래와 과학 이슈를 주제 삼아 대중과 소통하고 인문, 예술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하는 과학문화 축제인데요. 올해는 8월 18일부터 4일간 성수동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나마스테.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이드를 맡은 인도 사람 가자르 마살라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만나봐요.
이번 대한민국 과학축제의 주제는 바로 페스티벌 어스입니다. 어스 바로 지구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필요한 더 다양한 과학 이슈를 소통하는 축제형 행사입니다. 이번 축제의 메인 컨셉트는 바로 작은 영웅들을 위한 연구소입니다. 무분별한 환경 파괴, 고갈된 자원으로 자생 능력을 잃어가는 지구.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 인류는 계속해서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지구의 일부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작은 영웅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축제에 어떤 볼거리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번 축제는 한 장소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수동 건물과 거리 곳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행사가 열리는 A동으로 가볼까요? A동 1층에는 창의재단에서 개발한 과학문화 프로그램, 과학관, 박물관의 체험관 등이 있습니다. AI 체험, VR 체험존이 준비되어 있고요. 청소년 대상 생활과학교실도 열립니다. 석기시대 주먹도끼 만들기, 페트병으로 만원경 만들기 이런 것을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대요. 여러분, 컴온, 컴온.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 마살라쿰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는 렉처 앤 토크랩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김상욱, 장동선, 오혜연, 심채경 박사, 이 유명한 박사님들과 인기 과학 유튜버분들의 재밌는 강연이 준비돼 있습니다. 개막 첫날에는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 수상자죠. 허준희 교수와 함께하는 수학 토크쇼가 준비되어 있고요. 김상욱, 장동선, 오혜연, 심채경 박사 등 과학계 유명 인사들의 강연이 펼쳐집니다. 거기다 수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1분 과학, 과학드림, 지식인 미나니 등 과학 크리에이터들의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주제관인 D동으로 가보겠습니다. D동 1층에는 주제 전시가 열리는데요.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지구에 대한 7가지 입장이 전시됩니다. 7가지가 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러면 전시관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전시 옆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과학위원회 컨텐츠가 전시가 됩니다. 원자로 모형부터 미래 에너지 저장 기술, 훌륭한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경하다가 덥고 지친다고요? 그럼 B동으로 갑니다. B동에는 멋진 루프탑이 있는데 거기는 빈백이 있어서 누워서 쉴 수 있어요. 이 루프탑에서는요, 과학 버스킹과 사이언스 뮤직쇼, 영화 감상회 등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쉴 새 없이 펼쳐진다고 하네요. 또한 어린이 대공원 열린 무대에서도 과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빛과 소리를 테마로 한 과학 전시물은 물론 로봇들의 댄스 공연, 방탈출 버스 등 신기한 컨텐츠들도 빠짐없이 즐겨보세요. 이 외에도 수많은 볼거리, 체험거리, 배울거리, 추억거리 많아요. 과학과 문화를 즐기는 진정한 축제장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꼭 구경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코리아 초특급 인기 연예인의 축하 인사 듣고 가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한현민입니다.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 이 축제가 성수동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장장 4일간의 축제가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즐기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현민이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 여러분도 즐겨! 네. 인기 연예인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 페스티벌 어스 개최를 축하합니다. 어린이도 어른도 스타트! 지금 당장 지구를 위한 행동을 시작해봐요. 페스티벌 어스와 지속 가능한 지구를 함께 해요. 우리 지구 푸르게 추르게. 대한민국 과학축제 언제 어디서 하냐고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성수동 인근 거리에서 진행됩니다. 저는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여러분 꼭 거기서 만나요. 거기서 봅시다. 나마스테. 바이오 분야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바이오 위클입니다. 앞서 경기 침체와 그동안 쌓인 바이오 기업에 대한 불신이 맞물리면서 올 상반기 바이오 기업의 코스닥 신규 상장이 얼어붙었다는 내용 다뤘는데요. 네, 최근 투자 한파가 지속하자 상장 성공을 위해서 몸값을 바짝 낮추는 기업들이 잇따라 나오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성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바이오 업계에서는 지금 분위기를 투자 빙하기라고 부르더라고요. 우선 올 상반기 바이오 기업의 IPO 현황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지난 5월 18일 날 이 바이오 분야 투자가 얼어붙었다 이런 내용의 바이오 위클을 한번 방송을 했었죠. 네. 그 당시 기준으로 올 상반기 한 8개 정도 기업이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바이오 기업은 한 3개 정도에 불과했었죠. 네. 5월 달이었고 이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총 19개 기업이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했는데 이 가운데 이제 바이오 기업은 6개니까 다른 분야 기업들은 기술특례 상장을 많이 했지만 바이오 분야는 거의 정체되어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예. 이 바이오 분야 투자가 활황이었던 지난 2020년의 사례와 비교를 해보면 당시에는 이제 25개의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을 했었는데 한 70%에 육박하는 한 17개 기업이 그 당시에는 바이오 기업이었다. 그래서 그 온도차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특례 상장한 기업 중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수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바이오 분야 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우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영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이제 주요 국가들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러면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잖아요. 그럼 이제 안정적인 이제 금융 자산, 은행에 투자를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 위험 자산에 속하는 주식 투자는 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불었던 이 바이오 분야 투자 열풍 꺼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 몇 년간 바이오 투자는 뭐 거품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활황이었죠. 근데 막상 투자했던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성적을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썩 좋지 않아서 어떤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꺾인 것도 있고 또 이 기업들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어떤 바이오 기업들의 불신이 좀 쌓인 측면도 있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특히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위축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그 시도 자체도 줄었지만 이제 IPO를 하더라도 그 공모가, 몸값을 많이 낮추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 주제가 될 텐데요. 자, 우선 시청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모가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공모가를 설명하려면 우선 공모가 뭔지를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공모라는 건 공개 모집의 약자인데 이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이 주식을 살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을 공모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때 팔 가격을 정해야 하잖아요. 네. 그 파는 가격은 우리 공모가라고 하는데 이 새롭게 발행한 주식수의 공모가를 곱하면은 그 회사가 공모하는 금액, 즉 회사가 끌어모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공모가를 산정할 때 보통 희망 밴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 어떤 회사가 내가 상장하려고 하면 우리 회사의 공모가는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요 정도 수준 사이에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는 가격, 그건 희망 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모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 수요 예측이라는 것을 진행하는데 이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반응이 좋으면 그 희망 밴드에서 네. 최상단에서 이제 공모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상장하려고 하는 기업은 당연히 희망 밴드 최상단에서 공모가가 정해지기를 원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희망 밴드가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이고 발행 주식 수가 1,000주라고 가정을 할 때 희망 밴드 최상단이 20,000원에서 공모가가 책정이 되면 20,000원 곱하기 1,000주니까 2,000만 원이 이제 공모 금액이 되는 거고 예. 반대로 이제 최하단이 10,000원에서 공모가가 책정이 되면 이제 절반인 1,000만 원만 모집하게 되니까 상장하려는 기업들은 당연히 최상단에서 공모가 책정되길 원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바로 그 공모가를 이 최근에 상장한 그 바이오 기업들이 낮췄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이 공모가를 낮추지 않으면 이 기관 투자자들이 살려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분위기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이 A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네. 이 표적 치료제하면 뭐 표적 항암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 회사는 사실 지난 3월달에 코스닥 상장을 신청을 했다가 네. 자진 처리를 했었죠. 근데 그 당시 이유가 이 수요 예측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이제 그 공모가가 좀 낮아질 것 같으니까 자진 처리를 했었는데 네. 3월달에 했다가 이제 3개월 지난 6월달에 재도전에 나섰죠, 상장에. 네. 근데 기존에는 희망 공모가가 5만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였었는데 네. 이제 이 희망 공모가, 그러니까 희망 밴드를 낮춰서 4만 원에서 4만 6천 원 정도로 낮췄고, 이제 그 희망 밴드의 최하단인 결국 4만 원의 최종 공모가가 확정이 됐었죠. 예. 이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원래 3월 달보다도 공모가를 낮췄는데 거기서 또 낮춰진 거. 네. 그러니까 최하단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재상장을 할 때 기존보다 희망 밴드를 낮췄다는 건데 이 기업 말고 다른 기업 사례도 또 있을까요? 사실 이제 다른 기업들 몇몇 개들이 상장을 했었는데 이 바이오 분야에서 다들 이제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희망 밴드 뭐 최상단이거나 아니면 희망 밴드 최상단보다 좀 낮은 가격에 공모를 한 기업들인데 이 비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항체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지난달 28일 코스닥 시장에 이제 기술특례 상장을 했었는데 네. 이제 공모가는 희망 밴드의 최저 가격인 2만 원보다 한 20% 정도 낮은 16,000원에 책정이 됐었죠. 예. 또 다른 바이오 업체는 이제 인공지능 암 진단 전문 업체인데 이 회사는 지난달 2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 회사 역시 공모가가 최저 희망 가격보다 한 32% 정도 낮은 한 3만 원 정도에 책정이 됐었죠. 네. 사실 공모가가 낮게 책정되면 이 공모 금액이 적어져서 해당 기업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모가를 하는 거는 이 공모가를 낮춰서 자존심이 좀 상하고 펀딩하는 금액이 좀 줄어들더라도 일단 자금력을 확보해서 급한 불을 끄고 이제 기술력으로 후사를 도모하겠다 뭐 이런 판단이 작용하는 건데요. 네. 해당 기업의 인터뷰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바이오 시장이 좀 얼어붙으면서 공모가 산정에서 좀 낮은 결과를 많이들 낳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회사 입장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회사의 가치가 훼손된 것이란 건 아니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상장 이후에 더 좋은 회사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주주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분들께 보답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처럼 그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공모가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면 분위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장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사실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별로 분위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좀 상황이 좋아졌을 때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시장이 호황일 때 그때 이제 상장을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아마도 이 상장을 준비하는 바이오 기업들의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지금 하느냐 조금 더 기다렸다 하느냐 아마 이런 시기를 저울질하는 문제였을 텐데요. 네. 사실 이제 그 기업의 입장에서 자금의 여유가 있다라면 굳이 뭐 구태여 지금 안 좋은 시기에 공모가를 낮추면서까지 상장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전략이죠. 예. 사실은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상장을 강행하는 거는
이 공모를 통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뚜렷한 자금 확보 방법이 없다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회사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투자받았던 자금이 거의 이제 말라가는 상황이라면 공모를 해서라도 이 대규모 자금을 끌어오지 않으면 이제 회사가 사실은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니까 네.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거고 또 다른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자금력도 좀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뭐 공모를 안 하더라도 상장 안 하더라도 회사가 좀 몇 년 정도 더 버틸 그런 자금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상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장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어떤 이 상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미 다 스케줄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공모를 하기 전에 이제 투자를 받은 게 있잖아요. 기존 주주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주주들과 어떤 약속인 거죠. 상장을 우리가 언제 하겠다. 근데 시장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고 이 상장 일정을 뭐 연기한다고 한다면은 기존 주주들의 어떤 신뢰 이런 게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에서 상장을 하는 기업들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바이오 분야 투자가 위축되면서 IPO 시장 상황도 예전같이 못하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또 기회의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요. 사실은 이제 그 이 IPO 상장 이외에도 이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은 사실은 이제 혹한기다, 빙하기다, 도대체 이게 언제 풀릴 것이냐 이게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근데 그렇게 투자가 얼어붙은 이 기회가 오히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투자가 잘 안 되는 시기에는 기술력이 좋은 기업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고 기술력이 좀 좋지 않은 기업은 자연스럽게 도태가 될 거니까 어떤 시장이 자연스럽게 정화가 될 것이다. 근데 그런 의견이 있어요. 이 IPO 시장에서 이 공모가 낮아지는 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공모가가 낮아지고 이런 게 분명 문제이긴 하지만 어떤 시장이 자정이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고, 한 가지 뭐 더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우리가 이제 2020년의 경우에 바이오가 투자 호황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워낙 바이오가 투자가 잘 됐기 때문에 거의 다 최상단에서 공모가 책정이 됐어요. 희망밴드에.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가 좀 너무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고평가됐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뭐 관련해서 뭐 이 전문가 한번 인터뷰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기업 가치에 관련된 부분에 재조정 기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떤 기업들은 너무 오버밸류된 부분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과연 이제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된 부분이 좀 논쟁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 가치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재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좀 길게 보면 바이오 산업계 입장에서 본다면 길게 보면 좀 더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더 좋은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 빙하기가 그 옥석을 가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말인데요. 자, 이제 하반기에도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하반기 분위기는 괜찮을까요? 지금 상반기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가 이제 또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일단 이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아마 예정대로 상장을 진행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들 기업의 어떤 관심사는 공모가가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 네. 이제 그런 거에 쏠릴 거고, 결국 공모가 책정이라는 거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 얼만큼 뜨겁게 참여하느냐, 여기서 이제 결판이 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이게 IPO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반전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기업들의 어떤 공모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희망밴드 어느 부분에서 책정이 되느냐, 그 기관 투자자들이 얼만큼 여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느냐, 이제 그게 하반기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뭐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고 바이오 분야가 굉장히 투자 심리가 어려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뭐 기업들이나 아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상반기에 그렇게 좀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좀 하반기에 좀 풀려서 뭔가 좀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좀 강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최근 뭐 인플레이션과 바이오 분야 투자 광풍이 꺼지면서 기업과 투자자 모두 지금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시장 상황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미국 나사 등과 공동 개발 중인 우주망원경 스피어X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핵심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스피어X는 온 하늘을 102가지의 적외선 색깔로 촬영하고 3차원 우주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우주망원경으로 2025년 4월 우주로 발사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천문연은 스피어X가 우주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시험하기 위해 지상에서 영하 220도 이하의 진공 상태를 구현해줄 극저온 진공 챔버를 개발하고 지난 6월 미국으로 이송해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천문연은 앞으로 극저온 진공 챔버를 활용해 스피어X의 우주 환경 시험을 주도하고 관측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달 복귀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하나로 오는 29일 오리온 캡슐을 발사할 예정인 가운데 대형 로켓인 우주 발사 시스템이 16일 조립동을 나와 발사대로 이동했습니다. 우주 발사 시스템 SLS는 이날 무한궤도 차량에 실려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의 조립동에서 6.7km 떨어진 발사장으로 10시간에 걸쳐 이동하게 됩니다. SLS는 이곳에서 최종 준비를 마친 뒤 이달 29일 오전 8시 33분,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9시 33분에 발사됩니다. 나사는 악천후나 기술적 결함에 대비해 9월 2일과 5일을 예비 발사일로 지정했습니다. 국내외 공동연구진이 인공신경을 이용해 신경이 손상돼 움직일 수 없었던 쥐의 운동 능력을 회복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울대와 미 스탠포드대 공동연구팀은 동물 신경의 구조와 기능을 모사하는 유기 인공신경을 개발해 신경이 마비된 쥐의 다리 움직임을 회복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신경은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실제 신체 기관을 모사한 인공센서와 신경세포를 모사한 인공시냅스, 다리 근육에 신호를 전달하는 인공전극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연구팀은 척수 손상으로 신경이 마비된 쥐에 인공신경을 적용한 결과 외부 조력 없이도 쥐가 공을 차거나 러닝머신 위에서 걷고 뛸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우리 연구진이 유기물을 공급하지 않아도 수소와 질산염으로 암모니아를 만드는 박테리아를 세계 최초로 발견해 분리 배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과학기술원 윤석환 교수진이 처음 발견한 이 박테리아는 자연환경 조건에서 수소기체로 호흡하며 질산염을 암모니아로 바꾸는데 초소량의 수소로 질산염을 제거하면서 질소 비료를 지속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에는 질소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 촉매나 미생물로 질산염을 변환해야 했지만 복잡한 반응 조건과 유기물을 지속 공급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연구진은 아크로박터 속과 설프로스피릴룸 속에 속하는 이들 박테리아들이 기존 질소 비료를 대체하기 위한 원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특허 출원을 준비 중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수요가 약화하면서 한국의 수출 규모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진단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둔화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타이완 TSMC가 투자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통상 한국의 수출은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상황에서 증가했지만 내년엔 반도체 공급이 수요보다 거의 2배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달 한국의 정보기술 산업 수출 규모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면서 2년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 정원 증원 규제가 완화됩니다. 교육부는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나 학부의 신설과 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학 설립 운영 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합니다. 기존에는 증원 시 교지와 교사, 교원, 수행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는데 이를 대폭 완화한 겁니다. 또 대학이 총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적용되던 교원 확보율 기준을 폐지하고 국립대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도 현재 80%에서 70%로 낮아집니다. 국제유가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와 이란의 국제 원유 시장 복귀에 따른 공급 증가 가능성이 유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뉴욕 상업거래소의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3.2% 떨어진 86.5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119달러 넘게 오르던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전쟁 발발 한 달 전인 1월 25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10월 물 브렌트유도 3% 이상 급락한 배럴당 92.34달러의 거래를 마쳐 지난 2월 10일 이후 최저가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우려와 이란의 국제 원유 시장 복귀로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유가 하락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란은 핵협상 복귀를 위한 유럽연합의 최종 중재안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출했고 EU와 미국은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in fact received Iran's comments on the EU's proposed final text. We have received them through the EU. We're in the process of studying them.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에 이어 미국의 7월 주택 착공 건수가 6월보다 9.6%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향후 주택 시장 흐름을 보여주는 신규 주택 허가 건수 또한 6월보다 1.3% 감소했습니다. 금리의 급등과 높은 집값으로 인해 수요가 식으면서 미국의 신규 주택 건설이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인간 두뇌를 모사해 적은 에너지로도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반도체가 개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는 두뇌 신경망 구조를 닮은 반도체 시스템과 두뇌의 작동 원리를 모사한 도체 프로세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반도체 소자 100만 개를 집적하고 소자 한 개에서 발생한 신호가 다른 소자에 전달되는 신경망의 정보 전달 과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적은 비용과 전력으로도 구동되지만 정확도가 떨어져 그동안 반도체 프로세서에 사용되지 않았던 회로에 보상이나 오차 등 피드백을 반영하는 두뇌의 학습 방식을 적용해 정확도를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인공지능 구현이 가능한 수준의 반도체를 개발했다며 앞으로 드론이나 자율주행차에 탑재할 수 있는 반도체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팬 코팅제나 일회용품, 기능성 의류 등에 널리 사용되는 환경오염 물질인 과불화 화합물이 간암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서던 캘리포니아대 의대는 간암 환자 50명과 일반인 50명의 혈액과 조직 샘플을 검사한 결과 과불화 화합물 수치가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보다 간암 발생률이 4.5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과불화 화합물이 간의 정상적인 대사 과정을 방해해서 간에 지방이 쌓이게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간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항암제 개발 기업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항암제 후보 물질 아이발티 노스타트의 췌장암 임상시험의 첫 환자 투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미국 내 25개 병원에서 췌장암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약물의 투여 용량을 결정하고 질병의 무진행 생존 기간과 전체 생존 기간 등 유효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대중에 개방된 한국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2022 한국어 인공지능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 훈민정음의 꽃피우다를 부제로 한국어 음성인식 성능평가와 기업 현안 문제 해결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예선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본선에 진출한 팀이 9월 한 달간 실력을 겨뤄서 최종 수상자가 선정됩니다. 우리나라 과학의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축제,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펼쳐지는데요. 허준희 교수 등 과학계 뜨거운 인사들의 강연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